자, 아리스토텔레스 1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교육 문제, 특히 음악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정치학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얼핏 서양의 정치학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제 국가론, 무슨 정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현대 정치도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나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양하고 덕성을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치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뿐만이 아니고 그 동양의 유교하고도 비슷해요. 뭐 제가 유교를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위 이제 유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 빈빈이라고 그러죠. 물질 빈빈.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물적인 도덕과 내면적인 도덕성 이걸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내적인 도덕성 플러스 이제 겉으로 이 인간의 어떤 이 육체적인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미적인 감각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통 문행충신 그러잖아요. 사교라는 네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게 문행충신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거에서 그 구체적인 교과목으로 뭐라면 예약 사어 서수 유계라고 그러죠. 유계 6가지의 교과목. 그러니까 이런 예약 사서수의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와 악이라는 거예요. 예와 악.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유교를 생각할 때는 내면적인 도덕심, 그래서 함양하고 뭐 인격적으로 뭔가를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적인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조선의 유교학하고 뭐 공맹사상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면적인 도덕성을 가르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나의 행동 거지를 발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면적인 건 뭐예요? 외면적인 거, 문화적이고 외면적인 건 뭐예요? 예절이죠. 예절교육. 굉장히 그 뭐 위에 사람을 보면 인사를 몇 도로 해라, 앉아 있을 땐 똑바로 앉아라, 뭐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마라, 술을 마실 때는 어른하고 술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격식들이 뭐예요? 그건 이제 외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을 육아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다. 그게 바로 음악 교육이에요. 선비가 갖추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중요한 게 그런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내면적인 완성, 그다음에 예절을 알아야 돼요. 예절을 모르는 놈은 쌍놈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하나로 돼서 승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비들은 음악, 춤도 잘 추고 음악도 다 하나씩 악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육아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시에서 흥하고 예에서 쓰고 음악에서 완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어 흥, 뭐 예어 서, 이런 말이 있다.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에는 동양과 서양의 고전 정치 철학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적인 면, 뭐 글을 읽고 시를 읽고 하는 거는 감성 능력과 관련돼 있다면, 예를 만드는 거는 어떤 형식적인 능력, 굉장히 이성적인 거죠. 그런데 음악은 그런 양쪽을 초월하고 개체와 공동체를 함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교도 이제 음악 교육 뭐 이런 거 잘 안 하죠. 난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학교에서 무슨 수능 시험 때문에 음악이나 체육을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까? 체육 시간이 줄긴 했습니다. 음, 고3 때. 많이, 근데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음악 교육은 있어요? 음악 교육도 미술이랑 약간 같이 해야 되는데 음, 한 학기는 음악을 음, 한다든지 하나는 음, 미술 음, 음. 해가지고 거의 국어나 국수형 그렇지. 국어, 그런. 수학, 영어로 한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술 교육하는 거죠. 음악이나 체육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좀 개탄할 일이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뭐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 이런 치열한 경쟁 세상에 사람들이 직장 점점 없어지고 과연 뭘 위해서 이렇게 기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 음악 교육, 그다음에 그 감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뭘 넘어가냐면 이 수사학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왜 수사학 얘기를 하냐면 정의로운 사회 혹은 정치적인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늘 얘기하자면 프로네시스예요. 에피스테메가 아니고 프로네시스예요. 에피스테메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진리를 잡아내는 게 에피스테메고 프로네시스는 실천지라고 우리한테 번역하는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고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표나 이상이 있는데 이게 옳은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고 폴리스 공동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폄하를 했죠.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결국 말재주 아니냐, 비유 맞추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굉장히 폄하를 했어요. 말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걸 대단히 폄하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원래 우리말로 연구하면 이제 궤변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은 없는데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 그런 기술들,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걸 소피스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아주 그 천박한 그 비유 맞히는 그 무슨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 소피스트들 입장에서는 당대에 이제 재판이 많으니까 뭐 이 재판에 들어가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그 앞에서 그 변론을 해주는 역할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처럼 말하는 기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극단과 말하는 기술만 있으면 내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극단을 그야말로 다시 중간에서 이 변증법적으로 이게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냐를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수사학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글을 쓸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천재예요, 천재. 수사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챕터의 1장 첫 페이지를 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사학과 변증법은 한 짝을 이룬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증학이라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 이런 걸 변증법,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거와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거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는 기술로서는 비슷해요. 예를 들면 3단 논법을 굉장히 중요한 그 논법을 들고 있어요. 생략 3단 논법. 뭐냐면 이 주석에 의하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은 이루어지는 어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어떤 로고스적인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변증법, 변증론이라는 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아니면 배심원만 앞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를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변증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다른 사람 앞에서 대중 연설을 하는 것과는 대단히 유사하다. 뭐예요? 로고스적인 면이죠. 그런데 변증론과 다른 게 뭐예요? 수사학의 변증법, 그 변증과 다른 건 뭡니까? 수사학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바로 2장에 나와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안과 관련해 거기에 내재된 설득력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요소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청자, 듣는 사람이 나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변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변증은 너무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만 갖고 있어요. 그런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설득력 있는 요소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듣겠는가라고 하면서 랩 한 번으로 이 책 랩 한 번으로 1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화자의 성품. 재밌죠? 내가 말하는 사람이 성품이
중요하대. 두 번째는 청중의 심리 상태를 봐야 됩니다. 심리 상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가.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건 로고스적인 면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변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변증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략 3단론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의 말하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설득을 당한다. 이게 설득 혹은 신뢰의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